에 대한 새로운 열정을 갖게 돼요. 아처 슬론 담당 교수였던 아처 슬론은 스토너에게 그건 사랑이라고 얘기하죠. 지식에 대한 사랑이 당신을 찾아왔고 너는 교육자가 되어야 될 운명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스토너가 이제 졸업을 하게 되고 졸업 이후에 이제 대학원에 진학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부모님께 설득을 하게 돼요. 그래서 부모님을 앉혀놓고 내가 부모님과 함께 농장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부모님은 이제 청천벽력 같은 소리라고 생각을 하고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가 앞으로 공부를 더 해야겠다. 특히 이 방면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게 내 인생의 방향 같다. 이렇게 아버지를 설득하게 되죠. 그 설득을 할 때 이 존 윌리엄스는 아버지의 심정과 스토너의 그런 설득을 이렇게 표현해요. 주먹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은 지속해서 깨지지 않는 바위를 계속 주먹으로 치듯이 그렇게 스토너는 아버지의 마음에 주먹질하듯이 자기의 앞날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고 아버지는 또한 그걸 묵묵히 받아내죠. 그래서 마지막에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해요. 만약 네가 공부를 더 해야겠다고 한다면 그래야겠지. 그게 필요한 일이라는 것 사실을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네가 그런 결정을 내렸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결정을 하게 된 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시죠. 같이 돌아갈 수 없다는 거, 아들과 이제 영영 떨어져서 지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는 장면, 그런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대학원에 진학을 하게 되고 대학원에서 이제 친구들을 만나게 돼요. 메스터스하고 핀치 이 두 친구들과 함께 같이 이제 영문학을 공부하기 시작하는데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제 전쟁, 1차 세계대전 이 내용에 따르면 1차 세계대전이 터지게 되죠. 당시에 이제 연합군으로 미국이 참전을 했기 때문에 핀치와 메스터스는 전쟁에 참여하기로 결정을 하죠. 그리고 이 스토너는 마음의 갈등을 일으켜요. 자기가 참여해야 될 전쟁에 연합군의 이름으로 참여해야 될 참전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죠. 합당한 이유를 찾지 못하고 그럴 만한 열정도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남기로 결정을 하고 그 사실을 이 아처 슬론 교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처 슬론 교수도 그런 스토너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그렇다면 네가 여기서 남아서 할 일이 필요할 테니까 1학년 개론 과목, 작문 과목 몇 가지를 맡아서 학생들을 한번 지도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1주차 이야기가 마무리됐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제 전쟁과 관련된 전쟁 이후에 이제 스토너의 로맨스가 나오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니까 재밌게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918년 가을에 학기가 시작되었을 때쯤 사람들은 모두 유럽의 전쟁이 길게 갈 것 같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다. 신문들은 크리스마스 전에 독일이 무너질 것이라고 떠들어댔다. 따라서 가을 학기는 아직 긴장감은 남아있지만 기분 좋고 평안한 분위기 속에서 시작되었다. 곧 전쟁이 끝날 것이고 승리는 연합군에게 돌아올 거야. 승전의 어떤 소식과 이런 것들이 캠퍼스를 들뜨게 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 놓이게 됩니다. 가을 학기가 시작되니까. 그해 11월 11일 학기가 시작된 지 2달 뒤에 휴전이 조인되었고요. 평일에 전해진 소식이라서 즉시 수업이 중단되고 다들 이제 파티를 여는 거죠. 학생들과 교수들의 작은 무리 휩쓸려 다니다 보니 아처 슬론 연구실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였다. 스토너도 이제 그런 학생들과 그 교수들 이렇게 막 어울려가지고 이런저런 소식들을 이야기하면서 강의실을 왔다 갔다, 복도를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아처 슬론 교수의 사무실 앞을 지나는데 문이 열려 있었죠. 그 앞을 지나가면서 그는 슬론이 책상 앞에 앉아 있는 것을 언뜻 보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달리 책상에 그냥 앉아 계시는 거야. 슬론 교수가. 그는 얼굴을 잔뜩 일그러뜨린 채 쓰디쓰게 울고 있었다. 뺨에 깊은 주름을 따라 눈물이 개울처럼 흘러내렸다. 그는 어두침침한 방에 앉아서 밖에 사람들이 질러대는 기쁨과 해방의 고함 소리를 들었다. 패배를 슬퍼하며 울던 아처 슬론의 모습이 생각난다. 그는 슬론이 이제 완전히 망가져서 다시는 예전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깨달았다. 슬론 교수의 눈물은 어떤 의미일까요? 연합군이 이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휴전도 이루어지게 됐고 전쟁에 나갔던 많은 동료들도 다시 돌아올 거예요. 학교로 이제 곧. 그리고 학기가 시작되는 그런 초기에 그런 설렘도 캠퍼스에 가득하죠. 그런데 그런 환호와 기쁨의 소리 속에서 아처 슬론 교수는 혼자서 슬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무실 안에서 자기의 강의실 안, 자기의 교육 사무실 안에서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읽으셨어요? 아처 슬론의 눈물을.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이 책에서 아처 슬론은 우리가 뭐 말할 필요가 없이 스토너의 일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잖아요. 스토너의 일생을 바꿔놓은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런 인물, 그런 사람이 이 사무실에 혼자 앉아서 쓰디쓴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을 보았고 또 그걸 통해서 스토너는 다시는 아처 슬론이 예전에 그 깐깐하고 학생들을 이렇게 뭐랄까요 자극하던 그런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음을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슬픔의 눈물 때문이겠죠, 그렇죠? 왜 패배를 네. 했어?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지난 시간에 했던 이야기하고 약간 연결이 되어 있는데 지난 시간에 이 세 친구 레스터스하고 핀치 그 다음에 스토너가 같이 술집에 앉아가지고 맥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때 레스터스가 좀 이렇게 시니컬한 사람이었는데 이야기하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대학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실패자예요.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은 실패자지. 세상에서 경쟁, 그러니까 세상의 경쟁 속에서 항상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학에서 그들을 대학을 피난처 삼아 그들이 피난해 있는 공간이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사실 여기 앉아 있는 스토너나 핀치도 마찬가지야. 우리는 다 세상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이곳에 와서 우리 스스로 세상과 싸울 용기가 없어서 숨어 있는 거에 불과해. 이렇게 얘기하죠. 이 이야기를 아처 슬론의 이 눈물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아처 슬론은 이 학문이라고 하는 장소, 대학이라고 하는 장소가 항상 본질로서 뭐 우리가 흔히 대학을 상아탑 이렇게 부르잖아요. 변치 않는 색상 때문에, 그죠? 상아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는 그 하얀 그 아이보리색이 변하지 않는다는 데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그런 어떤 본질을 유지하고 있는 곳, 공간 이렇게 해서 보통 대학을 설명하곤 하고 그 대학의 어떤 학문의 어떤 뭐랄까요 좀 순수함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다고 하죠. 근데 사실 이곳에 서 공부해야 될 많은 학생들이 사실은 전쟁에 참여하게 되고 그 수없는 경쟁 속에서 살아남은 학생들이 또 돌아오게 될 거라는 걸 아처 슬론은 알게 되는 거죠. 학교가 점차 세상의 어떤 논리에 따라서 점차 변해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대학에 가보고 또 저도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고등학교 이제 대학에 가려는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 학생들이 뭘 위해서 공부하는지 알잖아요. 그렇죠? 좋은 대학, 뭐 좋은 성적, 그다음에 좋은 직장,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흔히 이제 우리가 말하는 스펙 쌓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처 슬론 교수가 처음에 이 학생들을 모아놓고 이 셰익스피어의 소네트를 읽어주면서
이 소네트의 의미가 뭔지 학생들에게 물어봐요. 근데 학생들 중에 제대로 대답하는 친구들이 한 명도 없었죠. 왜냐하면 그 친구들, 특히 스토너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지식을 세상을 살아가는 도구처럼 생각해요. 기능적인 의미에서의 학문을 생각하죠. 그게 익숙해져 있는 상태였어. 근데 적어도 대학에서는 그런 어떤 세상의 논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고려하게 된다면 이 순수한 학문이 발전하는 게 굉장히 큰 난관을 겪게 된다는 사실을 모두 다 알고 있죠. 지금 현실이에요. 대학의 현실. 대부분의 대학들이 이미 인문대학들을 대부분 다 폐지하고 있어요. 학교에서. 교양 과목은 전부 다 그냥 교양 강사들이 와서 시간제 강사들이 와서 채우고 있고 인문대학 자체가 사실 어문과 빼고는 다 사라져버린 상황이죠. 인문계열 자체가. 네, 다 없앴어요. 거의 다 없앴어요. 네, 다 없애고 기능적으로 의미가 없죠. 이 학문을 세상의 논리로 봤을 때 이게 돈을 벌어주는 것도 아니고 생산적이지도 않아요. 처음에 스토너가 영문학개론을 처음에 접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큰 충격을 받죠. 그 이유도 바로 여기 있었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대부분의 학문들은 목표를 이루기 위한 학문이었어. 그런데 이 영문학이라고 하는 장르는 목표가 없어요. 끝이 없어. 그냥 목표가 없어. 어떤 목표를 위해서 만들어진 학문이 아니야. 어디에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학문도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아무리 기존에 있는 학문의 방향, 다시 말해서 뭐 작가의 이름을 외우고 또 연조수를 외우고 작품의 이름을 외우고 이런 걸로는 절대로 이 학문을 발전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느끼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이 학문을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몰라서 끊임없이 공부하면서 다른 학문들, 철학이라든가 역사들을 공부하기 시작하죠. 스토너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스토너가 이 아처슬론의 그림자 같은 존재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이 아처슬론의 눈물은 곧 이 학문의 죽음을 의미해요. 학문의 패배죠. 지금 돌아오게 될 많은 학생들은 이 전쟁의 승리의 기쁨에 도취되어서 이곳에 돌아올 것이고 승자, 참전했던 자들을 승자라고 부를 거 아니에요. 살아 돌아온 자들을. 참전하지 않고 숨어 있었던 자들은 스토너 같은 사람들은 패자. 그래서 전쟁에 참여했던 학생들과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학생들로 학교가 나뉘게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이 전쟁에 참여했던 학생들에게 기득권이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바로 그 눈물이 아닐까요? 그렇죠. 길게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이 책에서 길게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아처슬론의 눈물은 그런 눈물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런 학생들이 가득한 학교에서 더 이상 희망을 잃어버린 이 학문의 미래,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슬퍼하며 울던 아처슬론의 모습, 그리고 완전히 이제 망가져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깨달은 그런 스토너의 그런 깨달음도 이 안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쨌든 스토너는 죽을 때까지 책을 놓지 않아요. 자, 전쟁이 바꿔놓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11월 말이 되자 전쟁터로 나갔던 사람들이 대거 컬럼비아로 돌아오기 시작했다. 그렇게 장기 휴가를 받아 돌아온 사람 중에 고든 핀치, 친구지요. 친구 중에 한 명이 고든 핀치도 있었어요. 물론 메스터스도 같이 이제 참전을 하게 되는데 메스터스는 안타깝게도 이제 전사하죠. 그래서 핀치만 돌아오게 돼요. 예전에는 상냥하게 남들의 말을 받아들이던 그의 널찍하고 솔직한 얼굴이 이제는 다정하지만 엄숙하고 진지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세상을 경험한 거죠. 그는 윌리엄 스토너를 다정하게 대했지만 거리를 두었다. 스토너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이고 핀치는 지난 시간에 이제 마지막에 얘기했잖아요. 너도 내 몫을 해야 될 때가 올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바로 스토너의 몫이죠. 남아있었던 사람들,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받아야 할 그 시선들이죠. 윌리엄 스토너를 다정하게 대했지만 거리를 두었으며 영문과의 구성원들 중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지나치다 싶을 만큼 경의를 표했다. 어떻게 해야 경쟁에서 살아남는지 핀치는 알게 된 거죠.
전쟁을 통해서. 그래서 어떻게 자기가 행동해야 이 학교에서 좋은 자리를 꿰어차고 또 자기가 안정적으로 살아가고 또 명예도 얻을 수 있을까. 거기에 지나치게 이제 빨리 적응해버린 거죠. 핀치는. 반면에 이 스토너는 여전히 전쟁을 떠나기 이전의 스토너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리를 둘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는 학년이 끝날 때까지 남은 기간 동안 물리대 학장의 행정비서라는 명목군인 직책을 임시로 맡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직책이 애매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만큼 눈치가 빨랐지만 그 직책의 가능성을 알아보는 약삭 발음도 갖추고 있었다. 학장이 될 수 있는 자리. 학장의 업무를 익히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학장을 옆에서 보좌하면서 학장의 그런 업무 내용을 익히고 나중에 이 학장이 은퇴하게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자신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될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죠. 그리고 그 트로피는 어디에서 나온 트로피예요? 그래서 전쟁이라는 것을 통해서 얻은 자신만의 트로피죠. 이게 바로 아처슬론이 패배하게 된 이유죠. 스스로 패배자라고 느끼게 된 이유죠. 어쩌면 아처슬론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쟁에서 차라리 패배해버렸으면 미국이. 그렇죠? 그래서 전쟁이 전혀 쓸모없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학생들이 알게 되고 또 많은 미국인들이 알게 되고 다시는 이런 전쟁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앞으로 또 나오겠지만 전쟁은 다시 한번 일어나죠. 어쨌든 이렇게 트로피를 얻게 된 핀치가 있었어요. 동료들과는 조심스럽고 정중하며 모호한 관계를 유지했다. 자신은 이제 자신의 동료들과는 좀 다른 삶을 살게 될 거라는 사실을 핀치는 알게 된 거죠. 좀 뭐랄까요? 유독 후덕해진 그 외모 이런 것들을 갖추고 이제 학생들보다는 좀 더 나이 많은 사람들과 좀 연결하면서 자신의 인맥을 바꾸는 사교계의 인사로 등극하게 된 핀치의 모습. 이게 바로 전쟁이 바꾸어 놓는 것들이죠. 미국은 한 번도 전쟁이 끊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쌈대제. 네. 나라가 세워지고 난 다음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전쟁 속에서만 살았어요. 한 번도 평화로운 적이 없었죠. 심지어 지금은 세계 경찰 역할이라고 스스로를 자인하고 악이 있는 곳마다 자기들이 끼어들어서 국지전을 펼치고 있죠. 예전에 뒤에 나오겠지만 프랑코 내전 이야기가 나와요. 스페인 내전에 대한 이야기인데 프랑코는 스페인의 굉장히 악랄한 독재자 중에 한 명이죠. 그런데 이 프랑코라고 하는 인물이 철저하게 자본주의적인 인물이었어요. 사회주의적인 인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프랑코라고 하는 독재자의 독재 행위보다는 이 사람이 자유주의 진영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친미적인 인물이라는 사실도 알고 그걸 우방국가처럼 마치 대했다는 거예요. 그가 펼치는 그 수없이 많은 인권 유린에 대해서 눈 감고 있었던 게 미국이죠. 반면에 심지어 프랑코의 중앙정부에 무기도 공급했어요. 그래서 많은 미국인들이 또 당시에 많은 헐리우드 배우들도 그렇고요. 미국인 또 기자들 이런 사람들이 스스로 나서서 스페인 내전에 참석해. 스페인 내전은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스페인 안에 있는 학생들과 스페인 안에 있는 지식인들, 그 다음에 전 세계에 있는 사회주의자들, 지식인 사회주의자들이 모두 다 스페인에 가서 프랑코 정부에 대항하게 되죠. 그걸 스페인 내전이라고 불러요. 그 스페인 내전에서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인물 중에 하나가 피카소였어요. 그래서 피카소가 스페인 내전을 주제로 해서 그림을 그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스페인 내전의 흉포함 이런 것들,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게 되죠. 물론 처음에는 처음에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눈감아요. 왜냐하면 자신은 이제 프랑스에 살고 있으니까 스페인 내전은 남의 나라 일처럼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자기가 태어난 곳이 스페인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자꾸 찾아와서 당신같이 영향력 있는 인물이 이 스페인 내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면 좋지 않겠는가라고 얘기하죠. 그때 당시에 당시에 이제 피카소가 굉장히 돈이 많고 성공한 그런 화가였어요.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사회주의를 자기가 지지한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표명하게 된다면 피카소 인생에서 굉장히 큰 난관이 생기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당시가 냉전 상황이었기 때문에 미국이라고 하는 큰 국가, 자유주의 진영이라고 하는 유럽의 큰 국가들을 다 자기의 적으로 돌리는 행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전쟁을 겪은 사람들은 알죠. 자기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 그런데 물론 피카소 같은 인물도 나중에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 스페인 내전에 대한 흉악함을 토로하는 쪽으로 바뀌게 됐고 결과적으로 프랑코 정권이 몰락하기도 하죠. 물론 프랑코가 죽어서 몰락하는 거였지만 어쨌든 몰락하기도 해요. 그런 방식으로 영원한 권력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 수 우리나라에서는 있죠. 피카소 크레파스가 있었거든요. 어릴 때. 그것도 사용 못하게 했잖아요. 사회주의적인 그런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이죠. 당시에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 피카소 같은 인물들의 그림들도 잘 공개되지 않고 전시회도 잘 되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었죠. 물론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 있었기도 했고요. 아니 그 일제 시대 때부터 박정희 시대에 그랬어요. 그 저기 무디오 자리거라가 그러면 그 그 스페인 내전에 대한 건가요? 예? 무디오 자리거라. 그렇죠. 그 나중에 그거는 다 이 2차 세계대전에 대한 이야기고 물론 그 이후에 이제 2차 세계대전이 프랑코 내전으로 스페인 내전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 전 이야기이기도 하죠. 같은 이야기가 같이 연결돼 있어요. 배경은 같죠. 어쨌든 2차 세계대전의 발발과 연결되어 있는 게 사실 프랑코 정권과 관련된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스페인 내전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도 하죠. 나중에 뭐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정권이라든가 이런 정권들이 이제 프랑코 정권하고 합세해서 굉장히 강력한 그런 문제들을 만들어내죠. 그런 것들이 나중에 2차 세계대전으로 나가게 되는 뭐 연결고리가 되기도 합니다. 뭐 그건 나중에 이 책하고 상관없는 얘기니까 좀 나중에 저희가 기회 되면 또 얘기하기로 하고요. 자, 어떻든 이제 전쟁이 바꾸어 놓는 이 대학을 어떤 방식으로 바꾸어 놓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변화된 이 전장이죠. 새로운 전장이 만들어져요. 바로 대학이라는 곳이죠. 이때 이 스토너에게도 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마음의 전쟁이죠. 로맨스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한창 이제 핀치가 이제 들어와서 이제 대학이 이제 활발하게 다시 문을 열기 시작하고 활기를 찾게 되는 그런 시기에 이제 파티가 하나 열어져요. 총장의 집에서. 그리고 그 파티에 당연히 이 스토너도 초대받아서 가게 되죠. 거기서 한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이디스 엘레인 보스투어라는 사람. 그녀가 고개를 드는 순간 갑자기 스토너와 눈이 마주쳤다. 색이 연하고 커다란 눈이 내면에서 우러나온 빛으로 반짝이는 것 같았다. 가끔 아가씨의 시선이 자신의 얼굴을 따스하게 스치고 지나가는 것 같았다. 그녀의 이름은 이디스 엘레인 보스트윗이고 세인트루이스에서 부모와 함께 살고 있었다. 세월이 흐른 뒤 윌리엄 스토너는 그날 조시아 클레어몬트의 집에서 오후와 이른 저녁을 보내며 자신이 이런 사실들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사실 이디스, 나중에 자기 아내가 되죠. 이디스에 대한 대부분의 그런 지식들, 배경 지식들은 다 이때 얻은 것들이야. 이날. 근데 어떻게 얻었는지는 모르겠어. 홀리듯이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았어. 근데 기억이 잘 나지 않는 거죠. 자신이 그녀에게 말을 걸었던 것은 기억났다. 그러나 그녀가 그를 바라보고 그와 가까운 곳을 떠나지 않으며 그의 질문에 부드럽고 가느다란 목소리로 대답하여 기쁨을 주고 질문에 대한 보답으로 형식적인 질문을 던졌던 것 같기도 했다. 그러니까 이디스라고 하는 한 여성을 이 총장이 주최한 파티에서 만나게 됩니다. 뭐가 이 스토너에게
이디스를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도록 했을까요? 스토너 같이 무미건조한 사람이잖아요. 약간은 이런 무미건조한 사람에게 이 이디스의 어떤 면이 어필한 걸까요? 내면에서 우러나온. 그 책에 보면 이디스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디스가 자신의 몸을 설명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스토너의 눈을 통해서 이디스를 바라보는 것도 마찬가지였는데 볼품없는 몸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마르고 뭐 장작 같다 뭐 이런 표현도 많이 쓰죠. 그러니까 외적인 외모가 화려했던 인물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외모도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 이 스토너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요? 이디스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빛. 그 빛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눈빛. 아름다움, 외적인 아름다움이에요? 내적인. 많이 배웠어요? 똑똑한 인물이에요? 뭘까요? 순수함? 몽환적인가? 콩깍지가 나중에 이제 신기해. 뭐 책을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디스와의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결혼 생활이 최악이죠. 네. 실제로는. 그래서 이 장면이 더 좀 궁금해지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은 이걸 읽으셨을지. 도대체 스토너는 이디스의 어떤 면에 그렇게 감동하고 이끌려 매력을 느끼고 이끌렸을 것 같은가 하는 부분이죠. 약간 몽환적이면서 약간 그런 거 아닌가? 뚱해서 네. 모호해서 어떤 입장인지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이 부분을 이렇게 읽었어요. 스토너는 대학에 오기 전에 농장에서만 살았죠. 예, 항상 뭐랄까 투박하고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정제되어 있지 않은 상태의 그대로 안에서 항상 살았던 거예요. 자기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그런 인물이었고. 그래서 자기네 어머니를 표현하는데 이런 표현도 나와요. 뒤에 나오겠지만 자신의 어머니가 짱딸막한. 예. 그래서 아버지가 작은 아버지였는데도 어머니 어깨에 이렇게 손을 얹는 장면 같은 것들을 묘사한 장면들이 있죠. 그런 것을 보고 살던 이 스토너에게 크고 마르고 우아한 몸매로 우아한 손짓으로 차를 따라주던 모습 이런 것들이죠. 마치 현실 속의 인물이 아닌 것 같은 그런 존재. 그러니까 자기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이 책에서 이야기한다면 부드러움 같은 거죠. 그렇죠? 그런 부드러움을 자신은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었는데 이 여성으로부터 그 부드러움, 그렇죠? 가공된 부드러움이죠. 자연의 그런 투박함이 아니라 가공된 인위적으로 문명에 의해서 가공된 여성의 아름다움이죠. 그런 아름다움을 처음으로 접했던 거고 이성으로 그게 스토너를 사로잡았던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네. 마치 영문학을 처음으로 접했을 때의 그런 감정처럼. 왜냐하면 자기가 아무리 잡아도 잡을 수 없는 것 같고 아무리 노력해도 내 것이 될 수 없는 것 같은 존재. 게다가 굉장히 세련되고 그 안에 뭔가를 간직하고 있는 것 같은 신비로움도 간직하고 있죠. 그런 모습이 아마도 이디스에게서 비쳤고 그런 이디스의 모습, 자신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온 그런 이디스의 모습을 통해서 뭔가 매력을 느끼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콩깍지가 신기해.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그래서 말도 잘 안 하던 이 스토너가 그날 이디스의 그런 신상 명세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었던 거야. 막 이끌리듯이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서로에 대해서 알려고 노력했던 거지. 이디스를 만나기 이전에 스토너는 사랑을 해봤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투른 사랑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는 처음으로 그녀와 둘이서 오랜 시간을 보낸 그의 12월 그날 저녁에 1시간 반 동안 한 것만큼 그녀가 자신에 대해 많이 이야기한 적이 없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자기의 이야기를 1시간 반 동안 한 게 자기가 평생 이디스를 알면서 이디스에 대해서 경험한 것보다 많은 양이었다는 거예요. 홍각지가 쉬운 거죠. 그녀의 이야기가 끝나자 그는
자신과 그녀가 타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전혀 다른 곳에 다른 삶을 살아온 사람, 나와는 내가 생각하는 나의 삶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 그런 그녀에게 그런 느낌을 갖게 될 것이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는 또한 자신이 사랑에 빠졌음을 확신했다. 처음에 그 스토너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 모습을 멀리서 이렇게 멀리서 멀찌감치해서 봐요. 그래서 말을 걸고 싶은데 말을 걸 수가 없는 거야.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때 이제 핀치한테 자기가 가서 저 여성이 누군지 나한테 좀 소개시켜 달라고 적극적으로 처음으로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책 전체에서 사실 지금까지 나와 있는 이 책 전체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이 뭔가를 해야겠다라고 주체적으로 움직인 것은 처음이었어요. 스토너의 이 행위가. 그래서 핀치가 깜짝 놀라죠. 아, 이 친구가 드디어 여기에 눈을 뜨게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서둘러서 가서 이디스를 데려다가 소개를 시키고 또 거기에서 이디스에 대해서 자리를 마련해 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이후에 다시 한번 만나고 싶다라고 얘기해서 집에 찾아가서 다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결국은 우리가 서로 전혀 다른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사랑에 빠졌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존 윌리엄스는 사랑을 많이 해본 인물이 아닌 것 같다. 자, 알겠지. 그렇지 않아요? 연애를 해봤어야지. 그러니까 이 책을 쓴 작가인 존 윌리엄스는 자신이 아마 사랑에 굉장히 서투른 인물인 것 같아요. 사랑을 잘 몰라. 왜냐하면 이 책의 이런 부분들이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뭐랄까요? 현실적이지 않은 부분들을 보여줘요. 아주 관념적인 사랑 같은 거죠. 학교에서 배우는 것 같은. 사랑은 뭐 학문적으로는 그래요. 뭐 자신과 다른 타인을 만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타인이 자신에겐 없는 매력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매력을 타인으로부터 확인할 때 그것을 이제 사랑으로 느끼고 자신의 반쪽을 찾은 것이냐. 그래서 사랑을 통해서 부족한 자신을 완성시키려고 하는 그런 열정, 인간의 완성에 대한 열정이 곧 사랑에 대한 열정을 만든다. 이건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사랑에 대한 이야기죠. 정의예요. 사랑에 대한 정의. 그러니까 관념적인 의미에서의 사랑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무엇인가를 완성시키기 위한 노력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이디스로부터 찾게 되고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타인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부분을 이디스에서 찾아내게 되고 그것들을 나의 일부로 만들고 싶다라는 열망이 이 사랑을 확신하게 만들죠. 근데 여러분은 한번 제가 왜 존 윌리엄스를 사랑의 서툰 인물이라고 생각하냐면 바로 이 구절 때문이었어요. 자신이 사랑에 빠졌음을 확신했다. 여러분 사랑을 해본 사람들도 다 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그걸 확신할 수 있어요? 네,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제가 경험이 적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사랑에 대한 확신을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확신이 자꾸 깨지지. 네, 그렇잖아요. 확신하는데 네. 좀 이따 깨져. 그러니까 그거죠. 네. 그러니까 이 책은 이 관찰자정 작가 시점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작가는 스토너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네. 뭐 스토너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멀찌감치해서 이 스토너의 생활이나 활동 이런 것들을 설명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작가는. 잠깐. 네, 그렇죠. 그런데 스토너가 사랑에 빠졌음을 확신했다고 쓰고 있잖아요. 자기가 작가는. 마치 자기. 네. 유효기간은 없나요? 유효기간이 나오죠. 1년. 3시간. 여기는 이제 1년이라고 나와요. 2년인데 유효기간을 쓰기 위해서 저걸 썼나 봐.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확신했다라는 표현을 쓸 정도면 이 사람이 사랑에 대해서 잘 모르는구나 뭘 라고 몰라. 그렇게 판단이 내려지게 돼요. 물론 50년 전의 인물이니까 네. 아니 뭘 모르니까는 자신 네, 있는 거지. 50년 전의 사람이니까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그렇죠. 있을 수도 있겠는데
지금에 와서 사랑을 확신한다는 것, 사실 이런 표현도 생소하지 않아요? 사랑을 확신한다는 표현이 요즘에 쓰나요? 그런 표현을 사실은. 그러니까 인간은 변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인간이라는 걸 전제로 한다면 사랑에 대한 확신은 이 시기에도 없었을 것이고 지금도 여전히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사랑에 빠진 거 아는데. 제가 너무 현실적이에요. 아는데. 근데. 확신 들어요. 확신 들어요. 그게 자꾸 틀려서 그렇지. 그 사람은 뭐예요? 네. 그냥 그 사람밖에 안 보여요. 안 보여도 보여요. 저만 쓰레기인가 봐요. 저만 쓰레기인가 봐요. 저는 사실 연애할 때도 솔직한 얘기로 연애할 때도 더 아름다운 사람이나 이런 사람을 보잖아요. 남녀 차이가. 제가 이제 파리에서 아내를 만나고 연애도 하고 그랬는데 이 파리에는 그 유학생 대부분이 거의 한 80%가 여성이에요. 게다가 대부분의 여성들이 20대 초반에 와요. 네. 왜냐하면 여성들은 이제 군대를 안 가니까 20대 초반에 대학을 중퇴하고 오든가 뭐 대학을 마치고 오더라도 25살이 넘지 않죠. 25살에서 이쁠 때 오네. 그리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러니까 인문학을 하는 사람 거의 가지 않으니까 남자 빼고는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이 패션을 하러 가요. 얼마나 화려하게 써. 그림 눈이 안 네, 되죠. 그림 그리지 또 패션 하지 이런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뭐 한 번에 이렇게 교회 같은데 이렇게 모여 있으면 눈이 정신이 없어. 꽃밭 같아. 정신이 없지. 네. 근데 제 아내는 전공이 뭔지 아세요? 전공이 뭐예요? 프랑스구나. 국제통상. 잡혔어. 국제통상. 무역이에요. 지금도 무역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어쨌든 그런 사람들 풋풋하고 막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보면 저는 순수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 아내한테도 그렇게 얘기하기도 했고 그 당시에도 야 어쩌면 저렇게 예쁘냐. 진짜 인형 같아요. 보면. 네. 그 정도로 막 이렇게 그 거리를 걸어다니고 있으면 마치 인형들이 걸어다니는 것처럼 그래요. 그 정도로 아름다운데 그 아름다운 거 아름답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뭐 그렇게 하면 그냥 아름다움에서 그치지는 않잖아요. 그 남자들의 생각이라는 게 그렇죠. 이성에 대해서 볼 때는 저는 그래서 한 번도 확신해 본 적이 없어요. 연애를 하는 중에도. 네. 진정한 사랑을 안 해보셨네. 그래서 저 아직 못 만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도 아내를 사랑하지만 사랑에 방해 안 사랑을 는 거야. 확신하진 않아. 지금도요? 네. 이럴 거예요. 아니 사랑에 방이 많은 게야. 우리는. 그건 서로 마찬가지인데. 결혼하고 네. 사랑은 또 틀려요. 그렇죠. 네. 맞아. 물론 그 얘기는 이제 우리가 뒤에 조금 하게 될 텐데 왜냐하면 이 스토너의 결혼 생활은 굉장히 스토너의 인생에서 반전이에요. 스토너의 인생 전체를 완전히 바꿔놓는 사건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이야기를 좀 여러분에 상기시켜드리고 나가려고 합니다. 자, 이디스에 대해서도 한번 볼까요? 그러면 스토너가 좋아했던 사랑을 확신했던 그죠? 이디스는 어떤 사람일까? 그녀의 어린 시절이 같은 환경에서 자란 세대의 아가씨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전형적인 유형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이 여성하고 얘기하면서 이 여성이 내가 만나던 다른 전형적인 여성들하고 같은 부류야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녀가 받은 교육의 전제는 뭘까요? 그녀가 살다 보면 불쑥 만날지도 모르는 거친 일들이 있을 텐데 그 일들로부터 자신이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교육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호받을까? 그리고 그런 보호를 해주는 사람의 우아하고 세련된 장식품이 되는 것. 내가 아름답게 자신을 꾸미고 있으면 나를 보호해줄 남자가 올 것이고 그 남자로부터 그 이성으로부터 자신은 이 세상의 그런 험한 그 풍파로부터 보호받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교육받은 여성이에요. 그런 여성이 그 시대의 전형적인 여성이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공부 많이 할 필요 없어. 남자 잘 보는데. 남성들에게 매력을 어필할 수 있을 정도로만 공부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외모를 가꾸는 데 쓰면 되지. 왜냐하면 네가 아름답게 우아하고 세련된 장식품이 되어준다면 남성들은
너를 갖고 싶어 할 테니까. 이런 여성이에요, 이디스는.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 스토너도 그걸 알게 되었어요. 네. 이게 스토너가 사랑을 확신했던 이유일까요? 흔들리는 거 진짜. 자기가 확신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스토너의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스토너의 생각, 삶의 모습을, 그 솔직했던 모습을 보면 그렇잖아요. 저는 그래서 존 윌리엄스가 이런 부분에서 사랑을 충분히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됐죠. 사실 오히려 이 나이대, 그러니까 20대의 이 스토너 같은 인물들, 사랑을 안 해본 인물들에게는 이런 뭐랄까요, 좀 전형적인 여성들보다는 오히려 좀 더 개성적인 인물에 더 끌리는 경향이 있죠. 좀 이렇게 말도 많이 안 하고 좀 암울하면서 그런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매력, 그런 신비로운 여성의 매력에 더 끌리는 경우도 많아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 이제 대학에 유학 갔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그 분들을 폄훼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주로 많이 와요, 여성들이. 그러니까 근데 맞습니다. 이분들이 굉장히 좀 뭐랄까요, 진지하다 보니까 예술은 이제 솔직하고 진지해야 되니까 진지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렇게 들쑥날쑥해 기분이. 네. 네, 그래가지고 종잡을 수 없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교회를 다니니까, 한인교회를 다니니까, 한인교회 다니면서 이제 이 친구들을, 새로 들어오는 친구들이나 이런 친구들이 이제 안 나오면 또 이제 맡아서 전화도 해주고 뭐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잘 나오던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안 나와. 전화를 해보면 갑자기 기분이 우울해져서 그런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거하고 이거 뭔 상관이지? 뭐 기분이 안 좋은 거하고 교회 나오는 거하고 뭔 상관이지? 뭐 이런 생각. 오히려 기분이 안 좋으면 더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것과 다르게 여성들은 이 기분이 굉장히 들쑥날쑥한 그런 상황이 많아요. 근데 그 나이대에 같이 온 제 후배들, 남자 후배들이죠. 이런 후배들은 그런 여성들에게 매력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네, 뭔가 자기가 이렇게 도와줘야 될 것 같고, 뭐 이런 식으로 실제로 그런 식으로 커플도 많이 이루어지는 것도 봤고요. 사실 이런 형태의 이런 전형적인 여성이 바로 이디스였어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 이디스의 이런 형태만 보더라도 스토너와 단짝이 될 만한 인물이 아니다라는 것을 누구나 뻔히 알 수 있죠. 네. 혐오양착감이네. 혐오양착감. 자, 그러면 이디스가 가지고 받았던 그 교육, 20세기 초 상류층 여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보편적 사고는 뭘까? 자, 그녀가 받았던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마 이 이야기는 스토너가 둘이 연애하는 동안 이 이디스가 자기에게 해준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쓰여졌겠죠. 그녀는 사립 여학교에서 읽기, 쓰기, 간단한 산수를 배웠으며 여가 시간에는 바느질, 피아노, 수채화 등이 장려되었다. 고성한 문학 작품들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도 장려 대상이었다. 그녀는 또한 옷차림, 몸가짐, 숙녀다운 말씨, 도덕 등에 대해서도 배웠다. 학교와 가정에서 그녀가 받은 도덕 교육은 본질적으로 부정적이었으며 하지 말라는 게 많았다는 거죠. 주로 뭔가를 금지하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었고, 거의 전적으로 그 금지는 다 뭐하고 연결돼 있어? 성적인 문제들. 몸을 잘 갖춰야 된다. 남자들은 항상 네 몸을 탐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죠. 그러니까 항상 옷매무새를 잘 다듬어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겠죠. 하지만 성적인 문제를 다룬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채 그걸 직접적으로 얘기하진 않아. 왜냐하면 그걸 직접적으로 교육자로서 그걸 직접적으로 입에 올리는 게 문란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돌려서 말하는 거야. 그런 것들을. 남성들의 시선 너무 많이 받지 않도록 해라.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식으로. 애둘러 얘기하는 거죠. 그런 문제를 간접적으로 언급할 뿐이었다. 이게 바로 당시의 도덕교육이었어요. 여성들에게 주어지는. 다시 말해서 이런 교육은 그녀가 받은 교육의 다른 모든 부분에 성적인 문제가 가득 퍼져 있었다는 뜻을 의미한다. 그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도덕교육은 뭘 금지하는 거였는데 그 금지가 드러내놓고 성적인 부분으로 연결된다고는 얘기하지 않아.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대부분의 모든 행위들은 다 뭐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걸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성적인 부분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걸 전제하고 있으니까 하지 말라는 게 많은 거죠. 예. 남자들 앞에서 쉽게 뭐 웃음 짓지 말라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죠. 그 교육에 대부분의 에너지를 제공해 주는 것은 사람들이 입 밖으로 내서 말하지 않는 퇴행적인 도덕관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청교도적인 정신인 거죠. 금욕, 검소함, 뭐 이런 것들이죠. 순결, 이런 것들, 바로 퇴행적인 도덕관념을 오랫동안 주입받은 여성이 바로 이디스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녀는 자신이 남편과 가족을 위해 수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만약에 내가 나중에 가정을 꾸리게 된다면 아이를 키우고 남편을 잘 내조하는 것,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다라고 배웠으며, 그 의무를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고 배웠다. 강박증처럼. 그래야 좋은 여성, 좋은 아내, 이렇게 이야기된다는 걸 배웠다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그 마치 세뇌당하듯이 그런 교육들을 받아온 여성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녀는 지극히 형식에 집착하는 분위기 속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을 보내었던 전형적인 여성이었다. 이런 전형적인 여성에게 과연 스토너가 왜 끌렸을까?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군대에 갔을 때, 군대는 항상 힘들잖아요. 처음에 이제 훈련소에 들어가서 훈련을 갔는데 훈련을 열심히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훈련을 열심히 하고 그 주 주일이 됐어. 근데 주일날에는 이제 그 종교 활동을 할 수 있잖아요. 의무적으로 다 해야 돼. 음식을 해. 집에서. 그리고 자기 선택해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당연히 이제 기독교였으니까 교회에 이제 신청을 했죠. 군대에 가서 처음으로 이제 교회 간 거예요. 교회 갔는데 그 전까지 계속 이제 힘든 훈련을 받고 맨날 이상한 욕설을 듣고 맨날 얼차려 받고 그런 상황에서 교회에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그 이제 그 뭐 복음 선거 같은 게 막 나오잖아요. 들어가는 순간 눈물이 나. 날 것 같아, 맞아. 네, 순간. 그리고 그 앞에 앉아가지고 그런 기존에 내가 불렀던 그런 찬송가들을 부르는데, 내가 기존에 있었던 찬송가들 부를 때하고는 전혀 다른 감정이 되는 거야. 막 한마디도 제대로 부를 수 없을 정도로 목이 메오고 막 이렇게 위로받는 그런 순간이 와요. 물론 그 앞에 이제 조교들이 앞에 서가지고 이제 박수 치면서 같이 노래를 하고 있는데, 그 조교들은 이제 나를 끝없이 괴롭혔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게 물론 좀 깨긴 하지만 어쨌든 제가 이걸 느꼈던 게 뭐냐면, 그런 아주 뭐랄까요, 날카롭고 굉장히 이 순박한 그런 환경 속에 있다가 아주 부드럽고 정제된 환경 속에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서 느끼는 위안 같은 게 있어. 감동 같은 거지. 일종의. 아마 스토너에게 이디스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을까. 그냥 자기가 항상 투박한 생활만 하다가 그 투박한 생활 속에서 처음으로 아주 정제된 부드러움을 느끼게 되는 거죠. 부모로부터 한 번도 느껴볼 적이 없었던. 왜냐하면 스토너의 어린 시절 나올 때 보면 부모하고 대화 자체를 안 하잖아요. 일만 하지. 밥 먹고 그냥 앉아가지고 침묵 속에 하루를 보내고, 어머니의 모습도 그냥 움직이는 모습만 볼 뿐이야. 그런 상황에서 한 번도 부드러움이라는 걸 느껴본 적이 없는 생활을 해오던 사람에게 이디스는 마치 제가 들었던 그 복음성가들처럼 눈물이 나오게 만드는 그런 감동을 주지 않았을까. 그게 어떻게 보면 이런 모든 단점들 속에서도 이디스를 아름다운 여성으로, 사랑에 가득 찬 여성으로 스토너에게 소개한, 매력을 어필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저는 해석해 보고 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읽으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냥 저는 그런 식으로 이 부분을 해석했어요. 왜냐하면 이 뒤로 갈수록 도대체 왜 이디스하고 결혼했지? 이런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앞쪽에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려면 여기에 대한 합당한 해석이 필요하죠. 근데 존 윌리엄스는 사랑에 좀 둔감했던 사람이라서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표현해 놓지 않았어요. 왜 이디스에게 그렇게 끌리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 놓지 않고 있어. 상류층 여성 같잖아요. 지금 막 뭔가 지금도 클래스 틀어놓고 차를 우아하게 마시고 네, 꼭 그렇죠. 가지. 그게 그런 모습 자체는 오히려 스토너에게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모습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스토너가 이런 표현을 써요. 그 총장의 집에서 파티가 열렸잖아요. 평소에 안 가. 근데 그냥 가서 네, 그런 파티를 안 갔다는 거예요. 잘 거부하고 그냥 도서관에 틀어박혀서 자기 공부나 하고 그랬어요. 왜냐면 거기에 별로 취미가 없는 사람이야. 사람들하고 만나서 사교하고 이런 것에. 근데 그런 자리니까 안 갔어. 그런데 이날 우연히 거기 참석하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이디스를 만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이디스가 단순히 상류층 여성이기 때문에 자기와는 다른 존재, 다른 환경에서 커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 여성에게 매력을 느꼈다. 사실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사교적인 그런 부분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이 부분을 우리가 왜 스토너는 이디스를 아내로 선택했을까라고 하는 그 부분을 합리적으로 이해하려면 우리 마음속에 스토너의 마음에 좀 감정을 그쵸? 이입을 해서 어떤 부분이 이디스에게서 스토너가 얻을 수 있는 부분이었을까? 바로 그런 부드러움이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나중에 이디스에게서 정이 떨어지게 되는 부분에도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굉장히 이디스가 차갑게 대하는 부분이 나와요. 날카롭고 차갑게 대하는 부분. 그러니까 자기가 매력을 느꼈던 그 부드러움이 이디스에게서부터 점차 사라지는 그런 부분을 느끼면서 그렇죠. 이게 사랑이 좀 근데 사랑은요 따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계산적인 사랑에 빠지지 못해요. 근데 이제 살다 보면서,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되면서 보이는 거지. 그렇지만 사랑은요 계산하지 않고 순간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저는 그래서 존 윌리엄스가 뭐 사랑을 많이 안 해보고 그런 게 아니라 저는 그래요. 제 낭만주의자여서 네, 그럼요. 그리고 한눈에 반했다. 네, 저는 그 충분히 아름다움에. 네.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허면주의.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설명해드려요. 제가 이해한 대로. 우리가 이해했어요. 각자 개성대로 네, 제가 이해한 대로는 최대한 설명을 해요. 왜냐하면 저는 이 부분이 어느 정도는 이게 우리가 설득력이 있어야 둘이 만나는 부분에서 설득력이 있어야 이 뒤에 결혼 생활이 깨지는 부분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문학적으로 풀라 그러지 마세요. 사랑을. 결혼한 야채만 결혼하시기 먹다가 전에 연애 해보셨나요? 안 해봤을 것 같아요. 왜 다 하고 살지요? 한 번의 사랑으로 한 번의 사랑으로 붙잡혀 갔어. 어떻게 자, 소적인 것만 먹다가 그 네, 이제- 인스턴트를 접하게 된 거죠. 네, 그렇죠. 소속적인 이제 것만 먹다가. 진짜 이제 현실을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존 윌리엄스가 낭만주의자여서 그런 선택을 했다고 한다. 로맨티스트여서 그런 선택을 했다고 한다면 이제 스토너에게 아주 가혹한 시련이 다가와요. 바로 이디스의 부모님을 만나는 거죠. 네. 이디스의 아버지는 은행장이에요. 네.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상류층이죠. 그래서 이디스 자신도 한 번도 그런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어본 적이 없어. 항상 잘 사립학교에 다니면서 잘 정리된 형태의 삶만 살아왔던 사람이죠. 그런 집안에 이제 평생을 농부로 지냈던, 그죠? 평생이라고 할 것도 없죠, 사실은. 자기가 태어나서 지속적으로 이 농장 생활만 해왔던 사람에게 처음으로 이제 상류층 삶의 그 일원이 되는 자리, 소개하는 자리야.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이제 현실을 만나는 거죠. 아버지가 이제 이디스의 아버지가 식사하는 자리에서 이 얘기를 꺼내요. 자네의 조건이라면 필연적으로 생활 수준이 떨어질 텐데 이디스를 어떻게 먹여 살릴 텐가 이런 얘기죠. 네. 너하고 결혼하면 강사 월급으로는 생활을 제대로 유지할 수 없을 텐데. 삼각기버 사 먹어야지. 그렇죠. 그의 목소리가 그렇게 하면서 점차 잦아들었다. 스토너는 속에서부터 역겨움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네. 분노도 솟았다. 네. 네. 그는 잠시 마음을 다스린 후에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최대한 단조롭고 무미건조하게 유지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런 물질적인 문제를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디스의 행복은 물론 저의 만약 이디스가 행복해지지 못할 것 같다고 생각하신다면 저는 반드시 이렇게 얘기하면서 말을 맺지 못해요. 흥분한 거죠. 네. 그는 말을 잠시 멈추고 단어를 골랐다. 영문학을 하는 사람이 단어를 못 고르고 있는 거야. 흥분해서. 네. 그러니까 이디스의 아버지에게 자신이 그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함께 행복해질 수 있음을 얼마나 확신하는지 앞으로 둘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어떤 것인지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말을 잇지 않았다. 그는 그렇게 하니까 그 보스트윅, 그러니까 이디스의 아버지가 눈치채요. 아, 이 친구를 불편하게 했구나 내가. 그래서 그런 표현이 아니라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둘이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자기는 현실적인 얘기를 한 거다.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이디스도 우리도 지금 돈이 재정적으로 부족하지 않고 그러니까 뭐 우리도 도와줄 수 있고 뭐 이러면서 이제 그냥 마무리가 돼요. 그날 식사가. 그러고 난 다음에 그날 게스트룸에서 이제 스토너가 자게 된 거예요. 그 집 게스트룸에서. 이 천장을 쳐다보면서 잠이 이루어지지 않죠. 네. 그는 어둠 속을 빤히 바라보며 자신의 삶이 왠지 낯설고 이상해졌다는 생각을 했다.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불편한 상황을 알잖아요. 그렇죠? 이런 불편한 상황이 스토너 같은 솔직한 인물에게는 사람을 쉽게 만들 수 있는 요소인 거 아니에요? 네, 그럴 수 있지. 이디스에 대한 사랑을 조금 다시 생각해봐야 되겠다. 내가 이디스하고 결혼한 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문제 아닌가요? 네. 현실이라는 게. 근데 마냥 근데 결국엔 결혼하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인터넷에서 글을 하나 읽었어요. 결혼 당일날 파혼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 이야기를 봤는데 좀 자극적인 내용이긴 했는데 물론 현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이야기를 이제 어떤 여성이 글을 올렸어. 자기는 이제 가난한 집 여성이래요. 근데 열심히 살았대. 그래서 교사가 되었고 열심히 공무원이 되었고 열심히 이제 저축을 하면서 박봉이지만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를 만났어. 남자는 이제 좀 잘 나가는 집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고 대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둘이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결혼에 대해서 아버지는 이제 응원해 줬는데 시아버지가 될 사람은 시어머니가 될 사람은 탐탁하지 않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신을 며느리가 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시어머니가 항상 이제 별로 이렇게 차갑게 대하다가 결국에는 결혼까지 가서 결혼식 당일이 됐죠. 그리고 결혼식 당일에 이제 시어머니와 그 친정 어머니가 서로 한마디씩 하는 그런 자리가 이제 대중 앞에 소개하는 그런 자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시어머니 되실 분이 먼저 나와서 얘기했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준비해온 내용을 읽으면서 사실 며느리가 될 사람은 내가 원했던 사람이 아니다. 나는 교사 며느리를 얻어서 내 아들을 잘 보좌해 주기를 바랬고 금전적으로도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바래왔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그런 며느리를 선택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집안 사람이 되었으니까 항상 노력해서 열심히 가르치고 또 자기가 이렇게 돌보겠다, 뭐 자기 딸처럼 돌보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내려갔어.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친정 어머니죠. 친정 어머니가 이제 그 자리에 올라가서 준비해온 이야기를 읽으려고 했는데 준비해온 걸 읽지 않고 그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네. 그래서 자기는 자기 딸을 한 번도 부족하게 키워본 적이 없다. 그래서 자기는 이런 집안에 아내를 내 딸을 줄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들어오실 때 내셨던 그 축의금은 다시 다 그대로 돌려드릴 테니까 가져가시고 이 결혼은 없는 걸로 하겠다. 이렇게 그 자리에서 얘기해서 그러니까 결혼식 날 파혼이 됐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부모들이 결정하는 문제는 물론 그렇잖아요. 그렇긴 한데 이 내용을 지금 얘기하려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이
결혼이라는 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형식적인 거야. 그러니까 사랑과 결혼은 서로 다르죠. 물론 사랑의 결과로서 결혼이 오기도 해요. 사랑을 공식적으로 커밍아웃하는 거야.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둘이 사랑하는 사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행위가 결혼이라는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처음에 스토너는 이디스를 사랑한 거죠. 사랑을 확신했다고 했잖아요. 사랑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혼으로 그 사랑을 공표하려는 과정으로 이행돼 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현실이라고 하는 벽에 부딪힌 거죠. 그 벽은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교육관, 철학, 문학 뭐 이런 게 아니라 철저하게 경제적인 문제야. 그게 처음으로 이제 자기에게 다가왔고 그걸 그 상황을 겪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신의 삶이 왠지 낯설고 이상해졌다. 마치 자기가 타인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있었던 것 보면 어디예요? 자기가 이상한 존재처럼 느껴졌다. 근데 이게 우리는 현실이잖아요. 알잖아요. 우리는 당연히 자기 장인어른이 될 사람이니까 맞아. 물어볼 거 아니에요. 나를 어떻게 먹여 살릴 건가? 계획이 있나? 본인도 생각을 했었어야지. 네, 이런 게 현실이야. 네. 실제로. 그러니까 자신은 현실 속에 있었어야 돼 원래. 이디스를 만날 때부터. 근데 실제로는 자기를 지금 이 현실 속에 있는 자신을 그렇죠. 낯설게 생각하는 거야. 이상하고 낯설게 생각하는 거야. 그렇다면 자신이 이디스를 만날 때의 자신은 뭐야? 허상이지. 그렇죠. 현실 속에 있지 않았던 거죠. 예. 저는 그래서 아까 그 확신이라는 거에 조금 방점이 찍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확신은 현실에 기반했을 때 생겨요. 그렇잖아요. 내가 여기에서 이걸 떨어뜨린다고 했을 때 이게 바닥으로 떨어질 거다라는 것은 뭐가 있어요? 확신이 있죠. 예. 물론 꿈속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꿈속에서는 하늘로 솟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확신을 알아.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현실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확신은 현실을 기반으로 할 때만 생겨요. 사랑도 현실이라고 얘기한다면 그러면 확신이 생기려면 뭐하고 연결돼 있어야 돼? 네, 현실적인 사랑하고 연결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음속의 사랑이 아니라 현실적인 사랑하고 연결돼 있어야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확신이 생긴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의 관계에서 확신을 한다는 건 조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현실을 느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해왔던 이디스와의 그런 연애는 마치 자신이 아닌 존재가 해왔던 것처럼 느껴지고 지금 현재 이 천장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신체를 한탄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낯설고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죠. 자신이 어떤 세상에서 살아왔는지를 스토너가 처음으로 깨닫게 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디스와 아들을 남겨둔 채 골프 먹고 가무잡잡하고 자그마한 아내와 나란히 문으로 걸어갔다. 자, 이 장면은 스토너의 부모님이 처음으로 이디스를 소개받는 자리야. 네. 이디스가 이제 자기 이제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될 사람이니까 인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농장에 이디스를 데리고 갈 수는 없어. 네, 스토너도 그걸 알고 있고. 그래서 그 총장, 이디스의 이모죠. 그 총장 집에서 파티가 열렸던 곳이죠. 그 총장 집에서 부모님을 뵙기로 한 거야.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스토너의 부모님이 전날 와서 스토너가 머물던 친척집에서 하루 자고 불편하지만 그러고 난 다음에 다음날 옷을 대충 갖춰 입고 네, 이디스를 보러 간 거죠. 그리고 이디스의 집에 들어갔는데 너무 비현실적이야. 자기가 살아왔던 이 현실하고는 전혀 다른 아주 큰 그런 대저택에 그 이디스의 이모가 앉아가지고 자기를 맞이하는데 자기를 잘 쳐다보지도 않아. 부모들을. 예, 낯선 사람들 보듯이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어색한 그런 자리에서 이제 이디스가 멀리서 이제 멋진 드레스를 입고 부모님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천사처럼 내려온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 앉았어. 어머니는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그 자리에서. 스토너의 어머니는 이디스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아. 그리고 스토너의 아버지가 이디스를 묘하게 쳐다봐. 요즘에도 쓰는 말인데 미국식 표현 중에 트로피 와이프라는 표현이 있어요. 트로피 와이프라는 표현은 뭐냐면 이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 남자들이 미인대회 출신 여성들을 아내로 맞이했을 때 이 뭐 아니면 뭐 배우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맞이했을 때 이런 배우나 자신을 이렇게 돋보여주게 만들 수 있는 존재로서의 와이프를 얻었을 때 이 와이프를 트로피 와이프라고 해요. 트로피는 누구한테 주죠? 승리한 사람. 승자에게 주는 게 트로피예요.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아내는 남편의 트로피 같은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디스가 받았던 교육도 트로피가 이제 되게 장식품, 아름답고 세련되고 아름다운 장식품처럼 자신들을 가꿔야 된다. 이런 식의 교육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트로피 와이프가 되는 게 여성들의 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트로피 와이프를 얻는 것이 인생에서는 자기가 스스로 이 승자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스토너의 아버지는 스토너의 부인이 될 사람을 처음 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봤는데 누가 봐도 트로피 와이프죠. 그렇죠. 내려올 때 이렇게 내려오니까 그 커다란 거실에 그렇게 내려오니까. 그래서 이디스를 뚫어지게 쳐다봐요. 그 아버지 한참 동안 쳐다보고 이런 얘기를 하죠. 나는 이 스토너를 한 번도 만족시켜 준 적이 없다. 행복하게 만들어 준 적이 없어. 우리 부부는 부모로서. 그런데 너하고 함께 있으면 이 스토너가 행복할 것 같구나. 그렇게 만들어 주겠니? 노력해 주겠니? 라고 얘기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디스가 가볍게 대답하죠. 그리고 서로 약속의 눈빛을 교환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진지하게. 그러고 난 다음이에요. 그는 이디스와 그 아버지죠. 스토너의 아버지. 그는 이디스와 아들을 그 자리에 남겨둬요. 남겨둔 채 볼품없고 까무잡잡하고 자그마한 아내, 자기 아내를 그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스토너의 어머니죠. 아내와 나란히 문으로 걸어갔다. 자기 아내는 뭐예요? 트로피는 아니지. 그렇죠. 발레. 그럼 자기가 뭐라는 거야? 성공하지 못한 사람. 패자라는 거죠. 자신의 패자라는 사실을 스스로 느끼게 만들어주는 며느리를 얻은 거예요. 그죠? 이게 바로 이 장면이 보여주고 있는 의미죠. 그 앞에 있었던 아름다운 장식품으로서의 이디스를 얻은 스토너, 자기 아들과 자기 옆에 지금 실제로 있는 자기 아내, 스토너의 어머니의 모습이 얼마나 대조적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의 논리, 아까 얘기했던 현실이라고 부르는 거죠. 윌리엄의 부모는 구석에 묘하게 외따로 떨어져 있었다. 이제 결혼식 날이 됐어. 결혼식도 거기에서 그 집에서 치러요. 예. 그래서 그날 이제 아침에 일찍 부모님이 오셨죠. 스토너의 부모님이 오셨는데 당연히 자기가 알고 있던 그 결혼식이 아니잖아요. 스토너의 부모님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상류층의 결혼식이니까. 그래서 한쪽에 외따로 구석에 묘하게 외따로 떨어져 서 있었다. 아침 기차를 타고 겨우 1시간 전에 도착한 보스트윗 부부. 그날 처음 보는 거야. 자기의 이 사돈이 될 사람을. 보스트윗 부부가 1시간 전에 결혼식 1시간 전에 도착해. 보스트윗 부부가 그 근처에 서 있었지만 윌리엄의 부모를 바라보지는 않았다. 상견례 나란겨? 그렇죠. 이런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현실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이런 게 바로 현실. 며느리를 모셔야겠네. 못됐어요? 아니, 못되진 않았어. 못된 짓을 한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며느리를 근데 모셔야겠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생활 방식을 그대로 그냥 했을 뿐이야. 그렇죠? 물론 탐탁해하지 않았을 수는 있죠. 보스트윗 부부가
자신의 이 사돈이 될 사람이 농부라는 사실이 별로 이렇게 탐탁하지 않았을 수도 근데 있고, 결혼을 시킨 것도 심지어 이 장면을 설명하면서 존 윌리엄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스틱 부부 중에 그 어머니, 그러니까 이디스의 어머니시죠. 어머니는 울고 있었다고 얘기해요. 그 결혼 어떻게 시켰을까? 그리고 옆에서 그 이모가 달래, 음. 울지 말라고. 그런 모습을 누가 보고 있는 거예요? 스토너의 부모님이 보고 보고 있는 있는 거예요. 거지. 이게 현실이죠. 예. 자, 과연 스토너는 이걸 모르고 이디스와의 결혼을 추진했던 것일까? 라고 생각해 보면, 과연 스토너는 사랑만 가지고 자신의 사랑을 확신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결혼을 진행시켰을까? 이걸 바라보는 스토너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이 어색함을. 자, 볼까요? 한 달도 안 돼서 그는 이 결혼이 실패작임을 깨달았다. 그 당일에 안 깨달아서 다행이야. 한 달도 안 돼서. 그리고 1년도 안 돼서 결혼 생활이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버렸다. 그는 침묵을 배웠으며 자신의 사랑을 고집하지 않았다. 결혼식이 끝나고 둘이 이제 허니문 여행, 신혼여행을 가게 됐는데 이제 좋은 호텔을 잡아준 거야, 보스트윗 부부가. 부모님, 그러니까 자기의 어르신이, 이제 장인어른이 이제 좋은 호텔을 잡아준 거죠. 거기서 보내라고. 근데 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디스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이 성에 대한 금지를 교육받았던 사람이다 보니까 첫날 밤을 어떻게 보내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굉장히 어색한 상태로 첫날 밤을 보내게 되고, 또 그 이후에도 여전히 스토너에게 자신의 몸을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피하고. 스토너는 처음으로 이제 사랑을 나누고 젊은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사랑에 대한 육체적 욕구가 들끓는 사람인데 그걸 전혀 아내가 받아주지 못해. 계속 요구하는데도 받아주지 못해. 처음에 한 달이 지나고 나중에 1년까지 이게 지속되니까 결국에는 그는 아내에게 침묵하게 되었고 자신의 사랑을 고집하지도 않게 되었다. 자신의 고집을 꺾게 됐다는 거죠. 아내를 더 이상 설득할 수 없음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 이야기를 아까 그 전에 그 확신에 대해서, 사랑의 확신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과연 그 사랑의 확신은 어떤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일까? 현실은 이런 것이고 확신은 이런 거야. 그러니까 존 윌리엄스는 이 책을 쓰면서 사랑할 때의 스토너도 썼고 또 동시에 결혼하고 나서의 결혼 생활 속의 스토너도 계획하고 쓴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합리적으로 설명할까? 이것도 작가의 능력이잖아요. 네. 그리고 존 윌리엄스가 그걸 좀 이렇게 이율배반적으로 우리에게, 모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했다는 것은 뭔가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했던 생각해볼 만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여기다 담고 있다는 걸 의미해요. 결혼은 미친 짓이다. 결혼은 여기 맞는 사람들끼리 해야 돼. 자기의 그런 어떤 수준과 맞는 사람들. 끼리끼리 해야 된다. 요새는 그러지 않아. 신분 상승의 기회야.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 당시에 살았던 사람이 아니죠. 이게 1940년대, 50년대에 쓰여진 책이라서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이 아니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생각하기에 또 저는 여러분한테 이 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그 결혼 생활 속에, 그러니까 사랑에 빠졌던 스토너와 이 결혼 생활, 불만족스러운 결혼 생활 속에 살고 있는 이 스토너를 어떤 방식으로든 합리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어요. 같은 동일인으로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되니까 그 부분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좀 우리가 이해할 정도로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 이야기를 설명해 드렸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로맨티스트로서의 그 사랑을 확신하던 스토너와 현실주의자로서, 현실적인 존재로서의 이 결혼 생활 속에, 불만족스러운 결혼 생활 속에 살고 있는 스토너는 서로 낯선 타인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 사이에 변화가 있는 거야. 근데 그 사이에 있는 변화가 그 변화 중에 가장 큰 변화가 뭐였어요? 신분 격차죠.
신분의 차이죠. 신분의 차이 속에서 나타나는 문화적 차이.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 둘 사이가 마냥 사랑 속에 있지 못하도록 만드는 장애의 요소로 작용했고 그 장애의 요소가 이 결혼을 결과적으로 파탄에 이르게 만들었다. 문화의 차이가 엄청나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현실이 이 사랑을 어떤 방식으로 변형시키는지 존 윌리엄스는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 사회도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미국 사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데 어쨌든 당시에 1940년대, 50년대의 미국에서는 신분 차이가 그 정도를 극복하지 못할 정도의 굉장히 큰 현실적 장애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어디는 신분 사회. 심지어 이 당시에는 분리법이 시행되고 있던 시기야. 분리법이라는 게 뭐냐면 이 흑인과 백인들 사이에 식당도 따로 가고 버스 의자도 따로 앉고 엄청. 예, 이런 공연장에서도 서로 층이 달라. 그 정도로 이 분리법이 시행되고 있던 아주 완고한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기 속에서 신분제의 그 차이, 갭이라는 거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강남 살고 강북 살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완전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두 개체가 서로 만나게 되는 걸 의미해요. 근데 어떻게 결혼이 이루어졌다는 것도. 그렇죠. 그래서 얘기드린 거예요. 그게 궁금해요. 예, 그래서 아까 그 부분에 대한 확신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빨리 하자. 이디스가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결혼한 건가? 그렇죠. 그런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결론을 지은 거죠. 아, 존 윌리엄스가 사랑을 잘 모르는구나. 뭘 몰라. 좀 쉬었다가 다음 이야기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